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발표의 시작을 맡은 남연호입니다. 저희는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왜 찬성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소비자의 생활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가 소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다이소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의 순서입니다. 저희는 우선 건강기능식품 논쟁의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 찬성 측인 저희의 의견을 주장하려 합니다. 그 후 반대측 의견에 대한 반박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최종 변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이야기했듯이 건강기능식품 논쟁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논쟁에 앞서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첫째,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은 기능성 원료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라는 두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반 식품보다 엄격하고 의약품보다 규제가 덜한 중간 영역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최근 변화는 생각보다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2022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올해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표에 따르면 2025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5조 9,626억 원으로 작년인 2024년에 비해 0.2% 증가하며 줄어들었던 시장의 규모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성장은 다이소와 같은 오프라인 매출이 늘어나면서 판매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에 따라 시장이 확대된 것이라고 합니다. 즉, 다이소의 시장 진입은 단순히 판매처가 하나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색다른 소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존의 약국, 전문 매장 등 비교적 제한된 경로에서 소비되던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소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즉흥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과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을 비교하면서 왜 다이소의 것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이소 제품을 살펴보면 원료 무게당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분량이 적어 기존에 비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이 적게는 1개월, 많게는 6개월분의 대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 구매에 부담이 큽니다. 반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10일에서 15일 정도의 적은 분량을 가지고 있으며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판매 중인 락토핏을 예시로 들자면 기존의 제품은 50일분에 12,900원에 판매되고 있고 다이소 제품은 17일 분량이 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용량 대비 가격이 싸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 하나의 가격 차이가 크며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다이소 제품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복용하는 사람마다 그 효과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은 초기 비용 부담이 커 본인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이소의 소형량 제품 덕분에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테스트를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선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소용량 건강기능식품은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을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편의점들 역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CU는 7월 말부터 전국 6천여 개의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하였고 GS25에서도 8월부터 5,000원 이하의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이며 5천여 개의 매장을 건강기능식품 특화 매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세븐일레븐 역시 11월부터 대형 제약과 함께 소용량의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들 편의점에서는 세대와 지역별로 상품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다이소와의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소용량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경향이 보이면서 다이소나 편의점에 들렀다 저가의 소용량 건강기능식품을 시도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쟁점으로 돌아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형 제약사들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경로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약국에 납품하는 제품에 비해 포장 등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을 통해 제품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이소를 통한 대량 판매는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며 매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이소의 유통력과 다양한 오프라인 판매 경로에 기반하여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 제약사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이 자체적인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다이소의 저렴한 가격에 맞추기 위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중소형 제약사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으며 다이소에 입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와 비슷하게 다이소 역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도 70% 정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므로 약국에서 주장하는 무분별한 섭취에 대한 우려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성분 함량의 차이나 성분의 차이 등 다이소 제품과 약국 제품이 다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지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선 두 입장과는 다르게 지역 약국에서는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약국 제품에 비해 다이소 제품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오해하여 약국에 대한 불만과 오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이소 제품과 기존 제품의 큰 가격 차로 인해 약국이 폭리를 취하는 집단으로 비춰져 소비자들의 큰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약사가 약국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약사의 복역지도 기회가 감소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다수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이소이니만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판매 경로가 다양해질수록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목적을 지닌 상품이 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건강기능식품의 진입장벽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이 고용량과 비싼 가격으로 인해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비해 다이소 제품은 가격이 낮고 용량이 적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훨씬 실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선택지의 다양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에서 약사가 추천하는 제품 위주로 선택했다면 다이소에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스스로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로서 제품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둘러싼 논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찬성 측의 주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에 대한 찬성팀의 입장을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 권리상의 측면입니다. 저희는 건기식을 어느 경로를 통해 구매할지는 완전히 소비자의 권리의 영역임에 주목했습니다. 건기식의 특성상 의약품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취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어떤 주체도 특정 구매 경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약국이 아닌 건기식의 오프라인 구매 경로를 반대하는 주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반 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119조 1항은 대한민국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절 기능을 허용하는 제2항까지 포함하여 보면 대한민국은 정부가 일부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 형태를 표방하며 나아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자유를 법으로 보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생필품에만 적용되지 않으며 물론 건기식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의약품의 경우는 국가가 규제하여 약사들이 판매, 관리하도록 정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어느 약국에서 전문 의약품이 아닌 어느 약을 구매하는지의 문제는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약품의 판매 양태는 헌법이 정한 바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건기식은 조금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건기식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는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 약국이 건기식 판매에서 어떤 이유로든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이기에 문제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4조 3항에 소비자가 가격, 장소 등을 포함해 전적으로 자신의 구매 조건을 선택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이 소비자의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는 것으로 헌재는 판단하였습니다. 다수의 약국은 이 사안에 대해 전문성 및 오랜 시간 소비자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근거로 비판하고 있지만 다이소의 마케팅 전략이 약국의 이미지를 일부 실추한 것과 별개로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다양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자마다 양이 적더라도 절대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을 선호할 수도 있고 약사의 상담을 원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대량 구매를 선호할 수도 소량 구매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소 혹은 약국과의 접근성 차이로 인해 더 가까운 곳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약국은 소량 건기식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기도 했고,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제품은 더 가격이 높은 경우도 존재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충분히 이 요구를 충족하는 다이소를 대안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칼슘 보충제인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칼슘 함량이 210mg, 약국 판매용 칼슘 보충제인 퓨어 코랄 칼슘은 600mg으로 양이 2.85배 더 많지만 가격은 5,000원대 2만원으로 4배나 높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채택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격, 접근성, 전문가의 상담과 같은 요소는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것들이므로 다이소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비자의 선호가 각각 다르며 약국만으로 이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이소는 사실상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완전히 약사의 유사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팀은 무작정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를 반대하기보다 어느 쪽도 가격 경쟁력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선택은 소비자의 재량에 맡기되 약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건기식을 구매하더라도 복약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약국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기식과 의약품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의약품과 건기식을 유사하게 취급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의약품과 건기식의 목적 차이, 이 목적의 차이에 상응하는 허가 기준의 강도뿐 아니라 관리 방식과 준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약품과 건기식은 정의 자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에 따르면 의약품이란 대한민국 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품이 아닌 것, 양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고가 아닌 것 등 맥락상 차이만 있고 사실상 기계나 도구가 아니면서 질병 치료에 이용되는 물품 혹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반면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또한 기능성이란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의약품은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건기식은 극적인 효과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능성을 나타내는 식품입니다. 따라서 건기식은 본질적으로 식품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의상 차이에서 드러나는 기능적 차이가 각각을 관리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약품의 관리는 약사법 하에 이루어지고 건기식의 관리는 건강기능식품법을 따릅니다. 이 둘은 GMP라는 품질 관리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 GMP를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약품에 적용되는 GMP가 건기식에 적용되는 GMP보다 훨씬 덜 엄격합니다. 무엇보다 건기식 시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기식 GMP의 기준도 약화하고 규제도 사후 규제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실상 건기식의 기능성, 규명 및 규제 과정은 매우 느슨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건기식과 의약품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의약품과 건기식을 유사하게 취급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의약품과 건기식의 목적의 차이, 이 목적의 차이에 상응하는 허가 기준의 강도뿐 아니라 관리 방식과 준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약품과 건기식은 정의 자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에 따르면 의약품이란 대한민국 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그리고 양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가 아닌 것 등 맥락상의 차이만 있고 사실상 기계나 도구가 아니면서 질병 치료에 이용되는 물품 혹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반면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또한 기능성이란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의약품은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건기식은 극적인 효과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능성을 나타내는 식품입니다. 따라서 건기식은 본질적으로 식품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의상 차이에서 드러나는 기능적 차이가 각각을 관리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약품의 관리는 약사법 하에 이루어지고 건기식의 관리는 건강기능식품법을 따릅니다. 이 둘은 GMP라는 품질관리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
GMP를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약품에 적용되는 GMP가 건기식에 적용되는 GMP보다 훨씬 덜 엄격합니다. 무엇보다 건기식 시장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GMP 기준도 약화하고 규제도 사후 규제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실상 건기식의 기능성 규명 및 규제 과정은 매우 느슨한 수준입니다. 최초 생산 과정에서의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광고 심의를 포함해 유효 성분의 함량, 순도, 안정성 등 깐깐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약품과 달리 건기식은 함량을 포함해 많은 항목이 권고성에 그치거나 심지어 광고마저도 규정이 없기도 합니다. 즉 기준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거나 애초에 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약물 상호작용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들은 비타민, 밀크시슬, 마그네슘, 콜라겐, 오메가3 등 보통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만한 건강식품들은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사의 관리하에 건기식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는 다이소를 시작으로 한 유통구조 다변화가 국내의 건기식 및 제약산업이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대부분 약국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고 주로 대형 제약회사들이 계약을 독점하여 다른 회사들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유연성이 낮고 유통망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 혹은 중소 제조사는 입점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규모가 작아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크지 않아 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것도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췄을 뿐 아니라 중소 제조사가 낮은 비용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품 다양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이소의 이익이 되는 동시에 중소업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통로를 확보하여 상호 호혜적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가 확대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이소는 가격에 민감한 10대에서 40대가 주 고객층이기 때문에 다이소를 통해 저가의 소포장 건강기능식품을 더 많이 노출한다면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구매가 재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일의 사례로 실제로 오메가3나 비타민C 등 출시 후 관련된 브랜드의 매출이 증가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건기식 및 제약산업 전반 측면에서도 다양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유통 경로가 다변화되어 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조 연구의 투자가 증가하여 품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판매량이 증가한다면 생산량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성한 규모의 경제는 결국 소비자 가격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 확대는 전체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에 대한 법조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실질적인 대중의 반응 등을 근거로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찬성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당류 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가까이 배치하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라는 비판은 실제로 우려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약사나 다른 직종의 전문가가 건강기능식품 코너 앞을 지키지 않는다면 옆에 배치된 당류 가공품을 무심코 건강기능식품을 착각해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당류 가공품은 일반 식품으로 설탕류, 포도당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것입니다. 이들 제품에 인정되지 않은 피로회복, 항산화 등을 표지에 넣어 판매한 경우도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류 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다이소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류 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판매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상품 표시와 진열 방식의 문제입니다. 즉, 다이소라는 유통 채널에서도 건강기능식품과 당류 가공품 코너를 분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진의 윗부분을 보면 온 가족 맞춤 건강식품으로 건강식품 코너를 만들고 옆의 코너는 식품도 아닌 접시 등을 판매하는 직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즉, 다이소라는 유통 채널도 사진과 같이 충분히 코너를 분리함으로써 혼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관리에는 진열 위치를 수정하기 이전에 먼저 표시 광고의 정확성, 기능성 성분 정보의 제공, 제품 설명의 명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오해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법령으로 강제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해당 마크의 여부를 확인하여 다시 한번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올바른 표시가 제도의 핵심이고 무엇이 옆에 놓였는가는 보조적인 운영 이슈입니다. 따라서 이를 약사의 부재에 따른 안전성, 품질 문제로 확대해 다이소 판매를 금지하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역약국, 대한약사회에서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점은 유통 채널로서 약국보다 다이소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매 매장의 내부 온도, 진열 방식, 재고 관리 등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면은 약국을 다이소보다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려만으로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채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릅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9개월이란 기간 동안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인한 유통, 보관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보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저온 실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왼쪽 사진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실제로 약국을 가보면 사진과 같이 다이소와 큰 차이가 없는 건강기능식품 진열 방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이라는 이름에 가려졌지만 전국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있는 식품군에 속합니다. 편의점, 마트, 드럭스토어, 심지어 온라인 배송도 되는 다양한 환경에서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소 역시 실내 온습도 관리가 가능한 매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2 유통 채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관이 미흡하여 유통 채널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주장은 사실 기반의 비판이 아닌 가능성을 과도하게 확대해서 한 우려일 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은 소매점 단계가 아니라 제조 수입 단계에서 훨씬 강하게 통제됩니다. 기능성 원료의 규격, 일일 섭취량 범위,
중급성 시험 등 모든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GMP 기준을 통해 제조 전 과정이 통제됩니다. 또한 판매 단계에서 라벨 보관 방법 준수 여부, 제품 변질 여부 등을 감시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저지와 과태료 징수를 받게 됩니다. 즉, 보관이 미흡할 수 있으니 판매 금지가 아니라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라는 구조가 완비된 것입니다.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복약 상담 기회를 앗아가는 것일까요? 다이소에는 약사가 없으니 복약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복약 상담에 대한 정의를 알아봅시다. 복약 상담이란 약사가 환자에게 약물 복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약물을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알아본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복약 상담에서 다루는 것은 약물이지 절대 식품이 아니므로 건강기능식품을 복약 상담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약국에서 약사에게 복용하는 약을 보여주면서 약물과 건강기능식품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기능식품 구매의 부가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이소는 복약 상담의 기회를 제한하는 유통 채널로 이해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선택의 창구를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 통로를 정할 때 약사와의 상담 유무를 어느 정도 고려할까요? 2022년도 데일리팜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서 구매하는 소비자의 11.1%만이 약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약국에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선택 비율에서 4위로 약국에서 구매하는 소비자조차 복약 상담을 우선하여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2025년에 5조 9,626억 원으로 전년도인 5조 9,531억보다 0.2%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는 다이소와 마찬가지로 복약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였고 약국은 구매 통로로 4.5%에 불과합니다. 이는 약국에 가는 소비자가 적을 뿐더러 그들조차 약국이 가깝고 좀 더 신뢰가 가서 약국에 가는 것이지 복약 상담을 받기 위해 약국을 직접 찾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더 부작용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할까요? 일반적으로 다이소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차별화 전략으로 함량이 낮습니다. 위 그래프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인 오메가3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메가3의 경우 출혈 부작용이 1일 3에서 4g 섭취할 시 보고됩니다. 하지만 다이소 제품은 한 알에 850mg으로 0.85g입니다. 즉, 출혈 등 부작용이 함량으로 인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2022년에는 1117건, 2023년에는 2316건, 2024년에는 2502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이소의 유통 채널이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의 이상 사례 신고 증가의 배경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첫째, 매년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장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건강기능식품의 이상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이소 유통 채널의 도입에 따른 이상 사례 증가 여부를 알려면 총 접수 건수가 아니라 각 유통 채널의 구매에 따른 이상 사례 신고 건수와 유통 채널 대비 신고 건수 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접수 시스템 확립 시기와 신고 건수 증가가 맞물립니다. 접수 시스템은 2013년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에 들어서야지 제도가 정비되고 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자 인식 증가로 신고 체계의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신고 제도가 미비하여 신고 건수가 적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 제도가 확립이 된 이후인 현재 신고 건수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이소의 표시 광고 규제 준수의 미비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이미 생활용품, 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표시 광고 규제를 준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주방용품, 유아용품, 세제류 등 표시 광고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 품목을 이미 취급합니다. 가공식품, 수입식품을 판매함에 따라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 영양 성분의 표시 경험이 있고 유아용품을 판매하며 어린이 보호 포장을 했으며 왕구 등을 판매하면서 KC 인증 표시에 대한 규제도 준수했습니다. 즉, 다양한 법적 요구 사항에 따른 여러 안전표시 기반 제품군을 관리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 규제를 준수할 역량을 다이소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수입 단계에서 이미 표시 검증을 통과한 제품이므로 소매업체의 규제 위험이 제한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 준수 여부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자 전문심의에서 선제적으로 검증되는 구조로 소매업체인 다이소는 제품의 스펙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광고 문구를 새로 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이소라는 유통채널로 인해 심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상 다이소에서 발생하는 표시 광고 위반은 진열을 하면서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자체 문구를 제작하는 것뿐이며 이는 매장 지침만으로 쉽게 통제 가능합니다. 실제로 위반 사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이소로 갈 때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 이유는 전국 어디를 가든 비슷한 진열, 홍보 방식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장 환경이 단순하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편의점이나 드럭스토어는 프로모션 POP, 제품 비교 광고, 특가 이벤트, TV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추가 광고를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다이소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POP, 판촉 광고가 거의 없는 단순 진열 구조이고 카테고리 정도만 사진처럼 제시합니다. 이는 오히려 다이소가 과장 광고 위험이 가장 낮은 유통 채널임을 입증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입장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둘러싼 우려는 크게 품질과 안정성 문제, 유통 및 보관 문제, 소비자 혼동과 보약지도 부재 문제, 광고 표시 규제 이슈로 나뉩니다. 그러나 네 가지 주장 모두 실제 위험보다 과장되어 있으며 현행 제도와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금지할 만큼의 공중보건적 위험 또는 산업적 구조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기식의 안정성은 제조 단기 기준의 핵심이며 유통 보관은 이미 편의점이나 마트와 동일한 구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혼동 문제는 제품 품질과 무관하며 단순히 전시 진열 체계 개선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또한 다이소의 저함량, 저가격 제품은 과다 복용 방지와 접근성 확대라는 안전성, 형평성 측면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다이소 건기식 판매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 관리 기준을 보완하며 발전시켜야 할 정상적 유통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에 대한 우려에 대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판매하는 방식처럼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진열대를 사용하며 단가공품과 같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는 식품군과 분리합니다. 더불어 안내를 도입해 시각적인 대조를 강화하거나 점검 프로토콜을 통합하여 관리 체계를 표준화해 전국 매장을 관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주의점을 요약하여 표시하거나 직관적인 아이콘과 함께 QR 정보를 제공해 성분에 대한 우려를 제공합니다.
이는 약사의 복약 상담의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체계 표준화와 더불어서 온도, 습도 체크리스트, 위반에 따른 등급별 제재까지 동일 기준을 모든 유통 채널에 적용합니다. 이는 형평성 있는 감독과 함께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규제 당국을 감시해 필요로 한 정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성분에 따른 일일 권장 섭취량, 대표적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기록해 건강기능식품의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통째로 규제하지 않고 성분에 따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전문 상담에 따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저희는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 표준화된 관리 표시 체계 속에서 발전시켜야 할 새로운 유통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